빗물이 섞인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밤 11시. 이 빌딩의 모든 불빛은 꺼졌지만 나는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아래로는 자동차 불빛들이 끊임없이 흘러갔고 그 모습이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삶을 향해 질주하는 나의 마지막 길처럼 느껴졌다. 두 손으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나는 이대로 뛰어내릴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청소 대행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들의 병원비 청구서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미 빚은 빚대로 쌓여 있었고 그 병원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 두 아이를 생각했다. 6살 지호와 4살 예진이 엄마 없이 남겨질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아이들은 이 비참한 삶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내가 사라지면 어쩌면 좋은 시설에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을 텐데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나는 그렇게라도 합리화하고 싶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놀라서 몸을 돌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일 만큼 잘생겼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그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무심한 눈빛. 그는 나를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들킨 것 같은 수치심에 몸이 굳어버렸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야간 청소부인 것 같은데 옥상은 직원 전용 공간입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기계음 같았다. 그는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자신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것뿐이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바람 좀 쐴 생각으로 나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말을 끊고는 말했다. 지금 내려가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가버렸다. 그는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무관심이 오히려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래,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저 나는 한 줌의 먼지가 될 뿐이다. 내 아이들만이 고통받을 것이다. 나는 다시 난간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두려움과 비참함,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울고 나서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래,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나는 터덜터덜 옥상 문을 열고 내려왔다. 복도 끝에서 아까 그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는 이 빌딩의 주인이거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그에게 다시는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나는 한유진이다. 35, 두 아이의 엄마. 남편과의 이혼 후 오롯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그저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세상은 나에게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는 내 삶의 기반을 흔들었고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오직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다행이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 지호는 엄마를 쏙 빼닮아 차분하고 속이 깊은 아이고, 예진이는 아빠를 닮아 활발하고 애교가 많다. 두 아이는 내 삶의 전부였고 존재의 이유였다. 오늘 밤의 위기는 내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을 뻔했는지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옥상에서 만난 그 차가운 남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무관심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나는 다시 삶의 전장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비록 그 집이 남에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곳이니까.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들어졌는지도 모른다. 아들의 병원비는 당장 내일이라도 지불해야 했고, 집주인은 밀린 월세 때문에 연일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옥상에서의 경험은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날 만났던 차가운 눈빛의 남자는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아무것도 몰랐다 할지라도 그의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현실로 끌어내렸으니까.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나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 곤히 잠든 지호와 예진이의 얼굴을 보았다. 지호는 밤새 열이 있었는지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지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다행히 열은 내린 것 같았다.
아이들의 아픈 모습은 언제나 내 심장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남은 재료라고는 어제 시장에서 받아온 시든 콩나물 한 봉지와 김치뿐이었다. 아이들 아침밥이라도 든든히 먹여보내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나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김치를 잘게 썰어 볶았다. 냄새만으로도 허기가 밀려왔지만 나는 먼저 아이들 몫을 챙겼다. 엄마, 밥 줘. 지호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다. 뒤이어 예진이도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배고파.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아이들을 안아주고는 식탁에 앉혔다. 지호야, 예진아, 이거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야 돼. 나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콩나물국과 볶음김치를 담아주었다. 지호는 아무 불평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예진이는 콩나물을 골라내며 투정을 부렸다. 엄마, 예진이는 이거 싫어. 나는 예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것밖에 없네. 대신 내일은 엄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아이는 내 약속에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그릇에 담긴 밥을 쳐다보기만 했다. 밥을 먹을 기운조차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남은 밥을 먹었다. 차가운 콩나물국과 볶음김치는 퍽퍽한 목을 넘기기 힘들었지만 나는 억지로 꾸역꾸역 삼켰다. 살아내기 위해선 먹어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지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제법 씩씩하게 걸어갔고 예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까지 갔다. 어린이집 앞에서 예진이는 내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엄마, 가지마. 예진이랑 놀아줘. 나는 아이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우리 예진이? 엄마 일하고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려야 돼. 예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나는 돌아서야 했다. 나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의 옷을 다림질하고 밤에는 그 빌딩에 가서 청소를 했다. 내가 일하는 곳은 그 남자가 일하는 곳과 같았다.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모든 것이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대했다. 동정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나는 그들의 시선에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그 무관심이 칼처럼 날카롭게 박힐 때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남자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그는 옥상에서 보았던 차가운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를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걸까? 그에게도 나처럼 버거운 삶의 무게가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값비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지만 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까? 나는 그를 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의 전부였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그는 무엇을 위해 저렇게 혼자서 차가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걸까? 그의 모습에서 나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모두가 잠든 밤.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과 싸우고 있는 두 영혼. 그날 밤 나는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 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선 왠지 모를 짠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와 내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었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무겁고 고독했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외로운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들어졌는지도 모른다. 아들의 병원비는 당장 내일이라도 지불해야 했고, 집주인은 밀린 월세 때문에 연일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옥상에서의 경험은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날 만났던 차가운 눈빛의 남자는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아무것도 몰랐다 할지라도 그의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현실로 끌어내렸으니까.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나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 곤히 잠든 지호와 예진이의 얼굴을 보았다. 지호는 밤새 열이 있었는지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지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다행히 열은 내린 것 같았다. 아이들의 아픈 모습은 언제나 내 심장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남은 재료라고는 어제 시장에서 받아온 시든 콩나물 한 봉지와 김치뿐이었다. 아이들 아침밥이라도 든든히 먹여보내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나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김치를 잘게 썰어 볶았다. 냄새만으로도 허기가 밀려왔지만 나는 먼저 아이들 몫을 챙겼다. 엄마, 밥 줘. 지호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다. 뒤이어 예진이도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배고파.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아이들을 안아주고는 식탁에 안내쳤다. 지호야, 예진아, 이거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야 돼.
나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콩나물국과 볶음 김치를 담아주었다. 지호는 아무 불평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예진이는 콩나물을 골라내며 투정을 부렸다. 엄마, 예진이는 이거 싫어? 나는 예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것밖에 없네. 대신 내일은 엄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아이는 내 약속에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그릇에 담긴 밥을 쳐다보기만 했다. 밥을 먹을 기운조차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남은 밥을 먹었다. 차가운 콩나물국과 볶음김치는 퍽퍽한 목을 넘기기 힘들었지만 나는 억지로 꾸역꾸역 삼켰다. 살아내기 위해선 먹어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지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제법 씩씩하게 걸어갔고, 예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까지 갔다. 어린이집 앞에서 예진이는 나에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엄마, 가지 마. 예진이랑 놀아줘. 나는 아이를 떼어놓으며 말했다. 우리 예진이, 엄마 일하고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려야 돼. 예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나는 돌아서야 했다. 나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의 옷을 다림질하고, 밤에는 그 빌딩에 가서 청소를 했다. 내가 일하는 곳은 그 남자가 일하는 곳과 같았다. 혹시라도 그를 다시 만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모든 것이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대했다. 동정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나는 그들의 시선에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그 무관심이 칼처럼 날카롭게 박힐 때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남자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그는 옥상에서 보았던 차가운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를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걸까? 그에게도 나처럼 버거운 삶의 무게가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값비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지만 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까? 나는 그를 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의 전부였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그는 무엇을 위해 저렇게 혼자서
차가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걸까? 그의 모습에서 나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모두가 잠든 밤.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과 싸우고 있는 두 영혼. 그날 밤 나는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 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선 왠지 모를 짠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와 내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었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무겁고 고독했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외로운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 며칠 후 다시 야간 청소 시간이 되었다. 나는 늘 그랬듯 몸을 쑤그린 채 복도를 닦고 있었다. 빌딩의 조용한 공기는 마치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슬픔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아줌마 타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호칭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며칠 전 옥상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는 찰나.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날카롭고 차가웠던 그의 눈빛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혹시 제 사무실에 들어가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이쪽 복도만 청소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제 제가 중요한 서류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유일하게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야간 청소부인 당신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억울함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다. 그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 사무실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꿰뚫어 보았다.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아, 찾았다고 아까 그 서류? 아, 다행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어색함과 함께 미안함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서류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과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를 향한 분노보다는 나의 억울함을 알아줬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려다가 다시 멈춰 섰다. 그리고는 나에게 다가왔다.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나를 빌딩 1층에 있는 24시간 카페로 데려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그는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 나에게 한 잔을 건넸다. 앉으시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에 나는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나는 자판기 커피의 쌉쌀한 맛을 느끼며 그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한유진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현우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나의 거칠고 차가운 손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서류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왜 이 시간까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옥상에서도 그렇고 당신을 보면 왠지 모르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고단한 삶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단번에 나의 삶의 무게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냥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2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기서 아이들 키우려면 뭐라도 해야 하니까요. 나의 대답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굳음이 아니라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다. 힘드시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고 말았다. 쏟아지는 눈물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서러웠다. 김현우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위안을 주는 침묵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나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그날 밤 이후 김현우와 나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제 그는 나를 보면 인사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지나가거나 가끔은 내가 청소하는 곳에 다가와서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라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라 왠지 모를 관심과 염려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짧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에게 나는 더 이상 그냥 야간 청소부가 아니었다. 이름이 있는 한유진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김현우는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 거대한 사무실에 오직 그 혼자만이 고독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동질감에 휩싸였다. 저 사장님.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에게 손짓했다. 이쪽으로 와 보시죠.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가 보는 대기업 CEO의 사무실이었다. 넓고 화려하고 깔끔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차가운 느낌이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는 묻고는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커피 머신으로 향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나에게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나는 어색하게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잠시 머리가 복잡해서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게 당신만은 아닐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다. 저도 매일 이렇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나는 그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도 나처럼 결핍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제일 부러운 겁니다. 저는 가진 게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왜 그토록 가식적인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그의 돈과 지위를 탐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이다.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특히 저의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가 편했고요. 그런데 당신은 다릅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당당합니다. 2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의 칭찬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내가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차갑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밤늦게 사무실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 나의 소박한 꿈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관계가 되었다. 나는 그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현우 씨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는 나를 한유진 씨라고 불렀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저 외롭고 쓸쓸한 한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삶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였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았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고 그는 내게서 잃어버렸던 따뜻한 감정을 되찾아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내가 청소를 시작할 시간쯤이면 김현우 씨는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거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내밀기도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현우 씨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유진 씨였다. 어느 날 밤, 우리는 그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예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 지호가 수학 문제를 혼자 풀고 기뻐했던 이야기.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웃었다. 그의 웃는 얼굴은 내가 처음 만났던 차가운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순수하고 따뜻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겠군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현우 씨는 결혼하셨었나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아주 우아하고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재벌가 사모님이 될 사람이라고 불렀죠. 그녀는 늘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저를 위해 멋진 식당을 예약하고 완벽하게 꾸민 모습으로 제 옆을 지켰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제 옆에 있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김현우라는 타이틀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성공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려하고 우아하게 포장된 사람들일수록
그때부터 경계하게 되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고독했을지, 나도 모르게 공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를 경계하지 않으셨군요.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으니까. 그런 당신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진심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내가 진실되게 보이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울지 마세요. 유진 씨,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당신의 강인함과 진실함은 어떤 보석보다도 빛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그의 위로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괜찮아졌을 때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려웠던 시절, 가족과의 불화, 그리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외로운 시간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단순히 차가운 CEO가 아니라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에게 위안을 얻었고 그는 내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현우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밤늦게 청소를 할 때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내 곁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내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존재였다. 동시에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에게는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야간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김현우 씨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 말하는 진정한 여자입니까? 그의 말에 나는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김현우의 친구입니다. 현우가 당신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현우가 사람에게 지쳤다지만 두 아이 딸린 아줌마한테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가 내뱉는 두 아이 딸린 아줌마라는 표현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발끝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현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당신의 그런 가난한 모습이 현우에게는 잠시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현우에게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의 말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가난한 모습이라는 단어에 굴욕감을 느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현우 씨가 나왔다. 그는 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박 이사,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이사라고 불린 남자는 김현우 씨를 보며 비웃었다. 아, 현우야. 벌써 온 거야 이분과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그는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김현우 씨는 박 이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보았다. 그는 내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 씨, 먼저 가 있으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대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상황을 마주하고 싶었다. 괜찮습니다. 현우 씨. 내가 말했다.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박 이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박 이사,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진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여자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놀랐다. 나는 그의 내 여자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지키고 있었다. 박 이사는 김현우 씨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사랑 겨우 저런 여자에게 사랑을 운운하다니. 현우야, 정신 차려. 너는 이 회사 사장이야. 너의 뒤에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어. 저런 여자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의 말에 김현우 씨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나는 그의 단호한 모습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정말 그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에 더 이상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그게 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김현우 씨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내 대한 걱정이 얽혀 있었다. 그는 나를 쫓아오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박 이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나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박 이사가 했던 말들과 김현우 씨가 나를 위해 했던 말들이 맴돌았다. 나는 과연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까?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 아이들. 나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존재가 그에게 짐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잠들 손이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현우 씨를 피했다. 그가 나를 위해 박 이사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그가 가진 것들을 모두 잃게 되는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야간 청소 시간을 조금씩 늦추거나 그가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만 일을 시작했다. 그는 그런 나의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내가 일하는 곳을 찾아왔지만 나는 그를 피해 숨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며칠 동안 그와 마주치지 않았다.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다.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빌딩의 한 켠이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소박한 삶의 자리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현우 씨가 나타났다. 그는 며칠 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왜 저를 피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싫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이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저는 너무 슬픕니다. 유진 씨,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현우 씨, 저는 사장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사장님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CEO이십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장님 곁에 있으면 사장님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겁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내 마음과는 달리 차갑게 내뱉는 말에 나 자신이 놀랐다. 그는 내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게 짐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질 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속이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그 텅 빈 공간을 따뜻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나는 다시 예전의 차갑고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현우 씨, 저도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이들은 이제 나의 아이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봅시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불안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는 여자였고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엄마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생겼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김현우 씨의 가족이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나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나를 만나자마자 김현우가 정신이 나갔다고 소리쳤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두 아이 딸린 이혼녀였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현우는 이 나라의 가장 유망한 기업가 중 한 명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그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까지 딸린 여자에게 빠져서 회사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순 없어요. 현우와 헤어지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의 가난이, 나의 삶의 진실이 그들에게는 그저 한낱 오점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지만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현우 씨가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유진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유진 씨와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현우 씨의 단호한 태도에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네가 감히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저런 여자에게 홀려서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그녀는 울분을 토하며 현우 씨에게 따귀를 때렸다. 나는 놀라서 현우 씨를 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저를 질식시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유진 씨와 함께. 나는 그들의 싸움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현우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현우 씨, 저는 괜찮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내가 없으면 이 싸움은 끝날 테니까. 하지만 현우 씨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가지 마세요. 이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현우 씨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현우 씨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차를 마시며 그는 말했다. 어머니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현우 씨,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사장님의 삶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 씨,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모두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믿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 씨는 내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호와 예진이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 지호야, 예진아. 나는 김현우라고 해. 이제부터 내가 너희 엄마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의 말에 아이들은 신기한 듯 현우 씨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고 예진이는 현우 씨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현우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작은 카페를 열고 나와 아이들과 함께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갔다.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우 씨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거나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현우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일을 했다. 작은 카페였지만 손님들은 늘 북적였다. 현우 씨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나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아이들도 현우 씨를 아빠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지호는 현우 씨에게 수학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예진이는 현우 씨가 들려주는 동화책 이야기에 푹 빠졌다. 현우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내 아이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 우리는 함께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현우 씨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장님 자리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진 씨, 오히려 당신을 만나기 전의 삶이 더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매일 외롭게 일하고 돌아와도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매일 당신과 함께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당신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삶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죠. 당신과 아이들이 제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따뜻함과 행복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랫동안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는 여자였고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엄마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생겼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부유한 삶보다도 행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잣대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들이었다. 그가 더 이상 CEO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내 곁에 있고 아이들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현우 씨, 제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 이름? 유진은 돌유유의 보배 진 젠을 씁니다. 풍요로운 보물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이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늘 궁핍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이름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사랑은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가장 풍요로운 보배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그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서로에게 보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삶을 치유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우리의 작은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롭고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지호는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예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를 겪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결핍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받는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곤함이 가득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현우 씨와 나는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산책을 나섰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갔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나란히 걷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우리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서로와 아이들만 있으면 충분했다. 유진 씨, 우리 참 멀리 왔죠.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네요. 그때 제가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당신은 이미 그전부터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내가 나타나서 당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를 만난 후 나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내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그에게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고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하게 행복했다. 여보, 현우 씨가 나를 불렀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마치 겨울나무 같았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하고 차갑고 쓸쓸했죠. 하지만 당신이라는 봄을 만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봄이었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나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봄이 되어 주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삶의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완성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저녁 메뉴를 물었다. 지호는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했고 예진이는 피자가 먹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거창한 꿈이나 화려한 미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서로의 곁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우리 집으로